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어, 취락과 주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야의 관방 유적과 취락 그리고 주거 형태와 그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가야라는 이 정치체 또는 정치 조직은 우리가 고대 국가 단계로 이제 발전하지 못한 그런 복합 사회에서 신라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어, 멸망한 그런 사회 발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가야를 딱히 고대 국가라는 그런 범주에 넣어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 점을 여러분들 먼저 어, 알고 이 시간에 가야의 취락과 관방유적 그리고 주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야 하면은 대체로 지금의 영남 지방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서쪽에 있었던 고대 정치 집단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가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야 사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대체로 이 가야는 낙동강 서쪽에 우리 원삼국 사만시대에 존속하고 있었던 12개의 변한 소국이 이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대체로 6개의 정치 집단으로 이제 통합된 그런 복합 사회 단계를 우리가 가야 사회, 가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야가 대체로 크게 봐서 낙동강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여러 정치 집단들을 일컫는데 이, 이 가야의 영역 바운더리는 시대에 따라서 점차 확대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대체로 지금의 낙동강을 경계로 그 서쪽과 그리고 이제 지리산 일대 그리고 남해안 바닷가죠. 그리고 가야산을 대체로 이제 지리적 경계 범위로 하는데 이, 이 영역은 이 소위 5세기 후반 이후에 대가야가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갔던 그 시기에 가장 넓었던 가야 영역을 이제 일컫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는 대체로 이제 가야가 이 소위 삼국 유사에 의하면 6개의 가야 아, 아, 정치 집단이 이제 존재했다고 이제 그러죠. 가야 속국이. 그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금관가야, 지금의 이제 김해, 부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아라가야, 지금의 함안, 경상남도 함안 지역, 그리고 소가야,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 진주, 사천 지역, 대체로 중심지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가야, 지금의 고령, 그리고 합천 그 지역, 그리고 낙동강 서쪽은 아닙니다만은
낙동 강변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는 고령의 대가야에서 마주하는 대안 지역에 있는 비화가야, 지금의 창녕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 지역, 여기에는 이제 성산가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앞에 네 개의 가야 국가들은 대체로 문헌 기록과 동시에 토기라든지 무덤, 고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화 요소들이 각기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서 고고학적으로도 그 네 개의 가야라는 이제 그 실체가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했던 이 창녕의 비화가야 그리고 성주의 성산가야는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토기라든지 묘제, 고분의 형식들은 낙동강 동쪽의 신라 양식 토기에 가깝고 또 신라의 지방권역에서 나타나는 수열식 석곽이라든지 그런 묘제들하고 가까워서 고고학적으로는 오히려 신라 문화권역에 속해 있었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런 시기의 고고학 자료들은 그다지 확인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비화가야와 성산가야는 고고학적으로 이런 시기에 즉 4세기 단계에 이 고고학 자료가 확보가 되면은 아마 앞으로 그 가야의 실체가 고고학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여러 가야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대두된 가야 국가가 바로 금강가야입니다. 김해의 금강가야. 그래서 이 김해의 금강가야가 대체로 3세기 후반부터 가야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고고학 자료가 확인이 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하는 금강가야 최고 지배자 또는 왕묘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고분군들이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 옆에 바로 그 지배계층이 이 기거를 하면서 금강가야를 통치했다고 생각되는 이 소위 금강가야 왕궁 또는 왕성 유적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김해 봉황대 토성, 봉황토성 또는 봉황대 유적 그게 세트를 이루고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로 금강가야 왕궁이 있었던 중심지고 그 지배계층이 묻혔던 무덤들이 바로 이제 대성동 고분군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기의 중심 세력이 바로 맹주 세력이 바로 금강가야였다. 이 금강가야가 그 주변에 아라가야까지 포괄하는 그런 세력권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정기가야. 그렇게 해서 어떤 연구자는 정기가야 연맹 또는 정기가야 연맹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기가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하만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그 다음에 금강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가 대체로 5세기 이전 단계의 토기들은 거의 이런 시기 토기들은 거의 유사성이 높은 그런 토기로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정기가야 연맹이 이 금강가야가 중심이 돼서 주변에 아라가야까지 이렇게 통합, 어느 정도 통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존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연맹체를 이루고 존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야가 우리가 흔히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왕권 국가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이 정기가야가 이 소위 거의 국가 단계에 이르기 직전 단계에 소위 이 연맹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이제 강성하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원거리 교역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많이 이 유적들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 그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대체로 5세기 후반 정도에 이르면은 정기가야 연맹, 즉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연맹이 이게 와해가 되고 그 대신 새로 부각되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의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가야는 대체로 그 이전부터 4세기 단계, 3세기 후반 4세기 단계부터 발로국이라고 하는 현안 12개국 중에 발로국이라고 하는 그 소국이 성장 발전해서 대가야가 이제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대가야는 5세기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아주 넓은 영역을 이때 당시에 이제 구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세력을 급속도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대가야 문화권이라고 하는 권역이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토기를 중심으로 한 소위 대가야 문화권, 대가야 양식 토기, 대가야 양식의 이제 묘대 이런 분포권역을 통틀어서 보면은 앞에 설명했던 낙동강 서쪽의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합천, 의령 그리고 진주 북쪽 지역 그러니까 황강 유역 그 일대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리산, 가야산을 경계로 해서 아래쪽으로 남해안 소가야 지역 일대까지 그리고 남해안 쪽으로 소위 이 전라남도 지역의 동부지방 지금의 순천, 여수 일대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의 임실, 남원, 진안, 장수 이 일대까지 이제 포괄하는 넓은 영역을 이렇게 대가야 세력이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신라나 백제의 영토 못지않게 넓은 영역을 구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해가지고 영역 지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왕이 중앙집권적인 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된 그런 지배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가야 최고 지배자의 이 지배력이 직접 지배력이 그런 넓은 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지배 단계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후기가야가 이제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이 돼서 그 이외의 소가야라든지 이런 주변의 가야 세력들의 를 이제 소위 이 통합을 해서 일정 정도 이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후기가야 연맹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지금은 취락과 관방유적 주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늘 항상 소위 고대 국가 또는 정치 집단의 중심지에는 큰 강이나 하천을 끼고 그 주변에 대규모 소위 국가 단계에서는 도성이 위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방시설, 성원 취락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대규모 취락,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 그리고 그 지배 집단이 묻혔던 대규모 고분군들, 주변의 농경지들,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세트가 돼서 이제 대단히 중심 유적군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후기가야의 중심인 대가야에도 고령에 지금 가면은 대가천이라고 하는 소위 낙동강 정도 너비의 큰 하천이 흐르고 그 옆에 바로 인근의 구릉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하는 지배 집단의 고분군이 이제 약 700여 개가 조밀하게 들어서 있는 대단히 고분군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지산동 고분군 옆에 예, 추정 왕궁지라고 하는 일전에 발굴이 됐던 대규모 건물터가 이제 확인이 됐던 그 왕궁지를 가 있고 그 왕궁지 배후에 다시 주산성이라고 하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배후 산성이 이렇게 축조되어 있어서 역시 고대 국가나 중요한 정치 세력의 어떤 유적 분포와 같은 그런 유적 분포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6개의 소위 이 가야 국가들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뭐 삼국사기 기록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는 그런 소국입니다만은 합천 지역에 이제 다라국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는 종로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있었다. 이런 기록들로 봐가지고 애당초에는 변한 12국 각각이 분립된 상태로 이런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만의 아라가야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의 소국 몇 개를 통합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고성의 소가야가 그런 형태를 취하는 단계, 상영 역시 마찬가지고, 요렇게 해서 주변에 소위 세력이 약한 그런 소국 또는 정치 집단들을 그 지역에 이 중심지를 형성하였던 강력한 세력이 일정 정도 통합해 나가던 그런 단계, 그것이 6개 정도의 소위 통합된 가야 소국 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금강가야 그리고 대가야가 이제 신라의 정복당해서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가야는 역사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요런 어떤 우리가 가야의 이제 소위 이 영역과 역사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지금 공부하는 관방유적과 취락, 그리고 주거의 형태와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어느 가야 소국과 어떤 이 소위 이 취락 또는 주거의 형태가 이 가야 소국 정치 집단 단위와 대응이 되는가, 이런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야라는 이 정치 세력에 대해 가지고 학계에서 고고학계와 문헌사학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 발전 단계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섣불리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이 분립된 상태로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중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론, 연맹체론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아까 앞에 전기의 김해의 금관가야, 그리고 후기의 오색후관부터 고령의 대가야 중심의 어떤 연맹체론을 설명을 했으니까 고성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역시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지금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소위 6개의 가야 국가로 이제 통합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갔지만, 여러 이런 이 소국 단위별로 일정 정도 몇 개의 소국들이 통합된 단위겠지만, 이렇게 분립된 상태로 연맹체 단계까지 가지 않고 각 소국별로 분립된 상태로 존속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라에 의해서 다 신라에 통합되고 말았다. 이런 소위 이 독자적 소국 분립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독자적인 소국 분립론.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특히 이제 가야토기들, 고령의 대가야 양식토기, 그 다음에 함안의 아라가야 양식토기, 부산 김해의 금관가야 양식토기, 그 다음에 탕령의 비화가야 양식토기, 경북 성주의 성산가야 양식토기, 뭐 이런 토기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 가야 토기와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 이제 그와 더불어 묘제 역시 각 지역별로 그런 특징들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 가야가 각기 독자 세력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고고학적 증거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국 분립론을 이야기하는 연구자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나중에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라고 해서 뭐 연맹의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가야의 경우는 앞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 정도로 넓은 광역의 영역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광역의 영역에 가야 토기를 비롯해서 그 대가야 토기, 대가야 묘제가 다 확산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일정 부분 소위 위세품, 금관, 금동관, 귀걸이, 금귀걸이, 이런 또 용봉문, 환두대도, 칼, 자, 이런 신분, 권위 상징적인 이 위세품들이 지방 각지에서도 일정 정도 대가야 중심 도봉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위계가 낮지만 이런 대가야 중심지에서 그쪽으로 전해지거나 확산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소위 이를테면 위세품을 사열을 했다고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고고학 자료의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지배 체제를 갖춘 그런 단계는 고대 국가 단계까지 발전한 단계다. 이렇게 해서 대가야의 경우는 고대 국가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소위 대가야 고대 국가 발전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이제 참고를 하되 어느 것이 맞고 그러고는 앞으로 좀 더 고고학 조사가 진행이 돼서 그와 관련되는 자료 확보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특히 대가야가 적어도 대가야 세력은 국가 발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앞에 설명했던 위세품이 지방에까지 그렇게 확산되고 대규모 고총 부분이 지방의 세력에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내부의 묘제가 대가야 양식 묘제더라. 대가야 묘제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대가야 양식 토기들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출토 유물 중에 특히 토기 중에 대왕이라고 이렇게 뚜껑에 대자 뭐 대왕이라고 이렇게 새겨진 이런 가야 토기가 6세기 단계의 가야 토기가 실제로 출토된 사례가 있고, 또 가야의 행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위 하부라고 하는, 아래 하자 하부, 어? 상부, 하부, 중부, 그러니까 5부 체계가 되는 거죠. 아마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 이 행정부서, 그러니까 하부살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이 적혀 있는 토기가 합천에서 출토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 조직과 관련되는 그런 명칭이 문자 글씨가 이제 나오고, 또 대왕이라고 새겨져 있는 그런 토기가 출토되고, 이런, 그러니까 대왕을 칭명을 했다. 대왕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부라는 행정 조직망이 있었다. 이것은 곧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 단계에 이르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가야 대가야는 적어도 5세기 후반 이후에는 6세기 초 전반까지는 소위 이 고대 국가까지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 고고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가야 고고학 자료들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가지고 주장되고 있는 그런 여기 이 논리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고대 국가 발전론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 가야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로 뭐 가야 소국별로 시기가 좀 달리 나타나지만, 대체로 적어도 이제 4세기에는 이제 이런 가야라는 이런 정치 집단이 영남지방 중에서도 신라와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것은 가장 먼저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고고학 자료가 바로 토기에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대체로 4세기 초 이후가 되면은 신라토기와 가야토기, 다시 말해 신라양식 토기, 낙동강 동안이죠. 가야양식 토기, 낙동강 서안의 토기가 뚜렷하게 이제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삼국 시대를 공부를 하면서 원삼국 시대 토기는 진안, 즉 낙동강 동쪽에 있었던 진안 여러 소국들에 사용했던 와질 토기, 변한 지역에 낙동강 서쪽에 여러 정치 집단들이 사용했던 그런 와질 토기,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됐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변진한, 여기에 이제 이 통합 양식 토기라고 하면은 이제 4세기 초에 들어오면은 신라토기, 가야토기 이렇게 또렷이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특징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신라 또는 백제 이런 고대 국가가 우리 남쪽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겠죠. 가야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고대 국가까지 발전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테니까, 신라 가야에 비해 가지고 조금 발전 단계가 늦은 그런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6개의 문헌 기록에 전하는 6개의 가야 중에, 가야 소국 중에 대체로 부산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 그리고 함안 지역의, 경남 함안 지역의 아라가야, 그리고 진주 고성 지역의, 사천 고성 지역의 소가야, 그리고 경북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 지역,
자, 이 네 개의 가야와 관련되는 이 토기 양식들은 서로 간에 뚜렷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보면은 뭔가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이러지만 얼핏이 아니라 고고학 토기 연구자 또는 고고학 연구자들은 이런 정도 차이면은 각기 가야토기라는 전체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적으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차이점이 가야토기라는 공통점인 이것은 곧 소위 말해가지고 신라와 구분되는 이제 가야 전체에 해당되는 가야 토기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가야 토기 양식 내에서 각 지역의 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토기가 나타난다. 이것이 곧 바로 뭐다? 가야가 여러 소국들로 분립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와 더불어 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물들이 주로 부장품으로 묻혔던 고분의 묘제, 무덤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각기 이 가야 소국별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토기 양식과 묘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가야 각국의 영역을 이렇게 토기 양식의 분포, 묘제의 분포 형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대체로 김해만 지역의 김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 지역, 그 다음에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 영역 내륙이죠. 그리고 남해안을 낀 고성, 진주, 사천 그 일대, 진주, 사천 그 일대, 그리고 의령 일대까지 대체로 소가야, 권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령을 중심으로 한 합천, 남원, 임실, 장수, 진안, 순천, 그리고 여수만 일대까지 쭉 이어지는 소백산맥서 쪽 일대까지 전체적으로 넓은 분포권역을 가지는 대가야권역.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가야 소국에 대한 고고학적 특징들은 우리가 구분을 해낼 수 있고, 그 고고학적 특징이 곧 가야 소국이 네 개는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된다. 앞에 설명했던 창녕의 비화가야, 창녕의 비화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이제 가야와 인접되어 있는데 하나는 낙동강 동쪽, 하나는 낙동강 그쪽인데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때까지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신라 양식 토기, 신라 노제 형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문헌에는 가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딱히 가야다 이렇게 이제 특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대체로 5세기 이전 단계에 이런 시기에 고문이라든지 유적이 조사되면은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고고학적으로 밝혀낸다면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6개의 가야에 추가로 비화가야, 성산가야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 네 개의 가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고고학적 문화로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가야 각 소국별로 나타나는 소위 이제 관방 유적과 취락 그리고 주거 형태 그리고 취락에 딸려 있는 여러 다른 시설들 예를 들면 생산 시설 또 농업 생산 시설 제철 관련되는 수공업 생산 시설 토기 관련되는 요업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야 고고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이 상당 부분이 고분 발굴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야의 각 소국별로 취락이라든지 그 가야 각 소국 중심지의 소위 관방유적이라든지 또는 뭐 그때 당시 이제 금관가야 왕이 있었다면 소위 이제 왕성이라든지 이런 유적 자체가 그다지 밝혀진 예가 없어요. 다만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림과 같이 김해의 금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의 경우는 일정 정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배후에 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대규모 건물지라든지 이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왕궁지로 추정되는 그런 유적들이 끼고 있는 양상으로 이제 확인이 돼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관가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상남도 김해에 있죠. 김해 하면은 지금 해안을 끼고 거기에 이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이제 해안에서 내륙으로 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한 구릉에 대규모 고분군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목광묘인데 목곽의 크기가 이전 시기에 비해 가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화된 그런 소위 금관가의 왕묘 또는 지배계층의 묘가 이제 확실한 그런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옆에 바다 쪽 인근에 약 한 1km 내외 뭐 채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구릉지에 바다에 면한 구릉지에 봉황대 유적 또는 봉황토성이라고 하는 그 유적이 이제 있어요. 이 봉황대 토성 또는 봉황토성이라는 말 그대로 소위 말해가지고 금강가야의 왕성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강가야를 지배했던 이를테면 왕이 있었다면은 왕이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금강가야를 이제 다스렸던 그런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봉황대 토성은 원래 이전에 원삼국 즉 삼한시대부터 환호 취락으로 이렇게 형성돼서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환호 취락이라는 것은 마을의 둘레에 도랑을 깊게 파서 적이나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방어 취락 마을이 이제 되겠죠. 원삼국 시대는 이 환호 취락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금강가야가 이게 대두되고 금강가야의 왕성으로 기능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주변에 취락이 또 형성이 되고 그 평지를 끼고 전체가 이제 큰 취락이 형성되는 평지치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세기 이후 정도에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4세기 초 정도면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형성이 돼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소위 금강가야의 어떤 세력 확장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이 바로 왕성으로 추정되는 봉황대 유적 또는 봉황대 토성, 봉황토성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 그 유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지역에 이제 답사를 가면은 여기에 들려서 또 실물을 실제로 견학을 하면서 답사를 하면서 들을 기회가 아마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세기 이후에 금강가야 이제 단계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토성이 쌓이게 되는 거지. 아래쪽으로. 환호 칠학 원삼국 시대에는 중턱 정도에 이렇게 환호가 두러지는데 이제 평기 지역까지 이제 내려와서 평기의 언저리 부분에 토성이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토성이 쌓인다. 이 토성은 나중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이게 토성에 이렇게 성벽을 자른 단면을 이렇게 도면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게 이제 성벽 토성인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토속 혼축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돌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자, 이 단면을 자세히 보면 여기 자른 면이에요. 잘라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여기 중앙부에 성벽 중앙부 이걸 이제 성체라고 그래. 성체, 성의 몸뚱아리 성체 부분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이 향열 말목을 이렇게 이제 많이 박아가지고 거기에 켜켜이 이렇게 흙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견고히 이렇게 이제 쌓고 그 외곽에 한 겹의 돌을 표면에 덧대서 깔고 또 흙을 쌓고 또 돌을 한 겹 덧대고 또 흙을 쌓고 돌을 덧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다 해서 여기 전체가 이제 성벽으로 성토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이제 쌓은 그런 성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에 이 성체 외부 표면 부분에 이 돌을 한 겹 깔고 또 흙을 갖다 붙이고 돌을 깔고 소위 말해 그 접석을 한다 그러지. 돌을 깐다는 의미에서 깔접자에 접석을 하는 이런 기법들은 우리가 서울의 풍납토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아마 백제 토성의 축조 기법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확실한 자료는 좀 더 많은 그런 조사 사례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깥 부분에 이제 굴을 파돌리고 이것도 이제 풍납도성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요런 특징을 나타내는 게 바로 봉황제의 토성인데, 내부 발굴 조사에 의해서 이 소위 왕성으로 기능을 하려면은 각종의 어떤 그 제사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지배계층이 필요한 기금속 공방지라든지 제철 공방지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한 특정 구역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가지고 지배 집단이 이 거주하면서 필요한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게 조달돼서 여러 시설들이 이제 이게 다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관련되는 저장 시설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전면이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축성 기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금강가야 하면은 왕성으로서 봉황대 토성, 봉황대 유적이 그렇게 세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대성동 고궁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봉황대 토성에서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그 유적이 조사된 마을이 바로 관동리 마을 유적인데 이 마을은 바로 봉황대 유적과 남해안 바다 그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도로로 이어져 있어요. 이어지는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취락을 항만 취락이다 이렇게 요즘 이제 항만 나시죠 여러분들 바다로 나가는 자, 그 바다로 나가는
어, 이를테면 입구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공황대 유적에서. 자, 거기에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이제 뭐 형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갈래로 중심 도로가 있고,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도로 구획을 중심으로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전부 고상 건물이에요. 요것은 가로, 세로 두 칸짜리, 가로, 세로 두 칸짜리, 대체로 그런 거죠. 그죠? 네모난 거. 요것들이 이제 고상 건물. 요 이제 기둥구멍이 되는 거예요. 전부. 요 모서리나 부분에. 자, 여기에 많은 고상 건물들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고상 건물들은 주거용 건물이라기보다는 물자를 일단 보관하는 그런 보관 창고, 저장 창고 시설인 거죠. 창고 시설이 되는 거죠. 왜 여기에 항만 취락의 창고만 이렇게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 항만을 통해서 6기로부터 바다로 항만을 통해서 물류가 운송이 될 때 거기에 임시로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바다에 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류를 유통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는 그런 취락이 중요한 취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이 고상 창고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고상 창고, 100여 동 이상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전체 100여 동 이상이 고상 창고. 그러니까 대규모 창고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창고군이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쭉 나가가지고 이 바다로 바로 이어지는 요 경계선 부분에는 평면 상태로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쭉 따라가면서 이열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기둥을 박았던 그 뻘층에 쭉 이열로 이제 연결이 됐어. 그걸 복원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가지고 잔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다에 기둥을 세워서 물 위에 이렇게 우리 부두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이 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이제 물류를 배가 얕으니까 여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항만을 만들어서 이게 여기에 정박을 해서 물건을 싣고 내려서 물류를 하는 여기 이제 배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설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시설들이 그러니까 이게 항만 취락을 갖춘 그런 봉황대 토성이다, 왕성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금관가야가 대성동 고분군이라든지 봉황대 토성 거기에서 일본의 외와 관련되는 유물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유물들 이런 것들 이제 외래의 유물들이 많이 확인되는 거를 우리가 이런 항만 취락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외국이나 주변 지역으로 물자 유통을 이제 했다. 무역을 했다. 또는 무역 위에 이제 여러 교류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적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황대 칠학, 봉황대 토성 그 옆에는 여기 항만 칠학이 있음과 동시에 또 나중에 설명할 수공업 중심 칠학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김해 열애리 제철유적, 제철칠학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철유적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에 생산 유적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강가야에 이제 대성동 고분군을 끼고 있는 그 소위 봉황토성과 관동리 유적, 열애리 제철마을 유적 이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아라가야, 아라가야의 소위 이제 이 관방유적과 이 관방유적은 아라가야의 왕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고분군이 이제 소위 함안의 만리산 고분군 또는 도항리 고분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이 유적이 바로 아라가의 중심지인 하만의 도항리 만리산 고분군 끝자락 밑에 이쪽에 이제 고분군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에, 형성되어 있는 소위 봉산토성이라고 하는 토성이에요. 봉산토성. 자, 이 토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흙으로 쌓은 토성인데 토성을 쌓는 방법 중에 이제 흔히 판축 토성, 그러니까 시루 떡처럼 이렇게 켜켜이 물성이 다른 흙, 모래, 점토 뭐 이런 것들 이제 켜켜이 섞어서 판축 토성으로 이제 쌓은 성벽임이 이제 시굴 조사를 국부적인 시굴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또 성벽의 보강을 하기 위해서 방어망을 더 튼튼하기 위해서 나무 울타리 시설인 목책 시설도 이제 최근 조사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또 그다음에 성곽 내부에서 대규모 고상 건물지 앞에 봤던 관동리 유적 항만마을에서 나왔던 고상 건물지 이것들도 14동 정도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다 전체 다가 발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고상 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의 고상 건물은 여러 가지 뭐 제사 의례 시설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소위 왕이라든지 지배층의 거관일 수도 있고 거관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소규모 주거지하고는 다른 위상이 높은 그런 주거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상 건물지 안에서 화살촉, 쇠화살촉, 그 다음에 작은 칼, 무기 종류죠. 그 다음에 쇠도끼, 그 다음에 미늘 갑옷, 미늘 갑옷. 이런 무기 종류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나 출토량이 많지 않아서 무기고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이 관방시설로서, 방어시설로서 토성을 갖춘 그런 유적 내의 대규모 건물지에서 이런 무기들이 많이 출토되는 것이 바로 이 봉산토성이 아라가야의 중심지에 축성됐던 왕성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체로 5세기부터 6세기까지 있는데 이런 시기의 것들이 5세기 단계부터 나타나니까 대체로 5세기 아라가야의 전성기 때 이렇게 축성됐던 그런 성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봉산산성은 최근에 이제 이 소위 이 고고학적 역사적 중요성에 의해서 사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봤던 봉황대 도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쪽 언제를 따라 가지고 있는 아라가의 이제 중심 고분군인 만리산 도항리 고분군. 이 고분군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우리 실학과 주거가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고분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니까 지금 보고에 대해 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공항도성 안에서 발굴됐던 대규모 건물지예요. 여기에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요것이 소위 이제 기둥을 박았던 기둥구멍 자리예요. 기둥구멍 자리가 한 열, 두 열로 마치 회랑식으로 길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그 내부에 건물을 세웠던 기둥으로 추정되는 그런 기둥구멍들이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수열 주거지 집다리 수혈주거지, 움집 집자리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대체로 아마 회랑 시설 또는 뭐 다른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대규모 건물이 지금 아직도 끝이 이제 안 나타나죠. 여기에 있는 걸로 봐가지고 필시 이 최고 지배층의 이제 어떤 지배층이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라가야 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때 필요한 어떤 건물 시설들 이런 거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아마 회랑으로 에워싸있는 그런 곽 건물, 그러니까 외곽으로 에워져 쌓여 있는 그런 건물이 내부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것이 아라가야 지배층의 중심 지배 장소 또는 이제 궁성, 왕궁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최근에 이제 조사된 그런 사례라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 강의 교재 텍스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후기 가야의 이제 중심지인 고령의 경북 고령의 대가야, 대가야 하면은 그 소위 이 왕궁의 배우성 또는 왕성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제 주산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주산성.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고분군이 앞에 설명드렸던 대가야의 지배 세력의 중심 고분군인 치산동 고분군이에요. 정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쳐서 이 고분군 크고 작은 봉군이 있는 그런 형태로 조사된 고분군 속에 포함된 고분 개수가 약 700기 이상 정도가 지금 육안으로 지금 상태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대한 고분군을 이루고 있고, 이 고분군에서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산이 바로 주산성이 되는 거죠. 이 주산성은 여기 보이는 외성과 내성 두 개의 성으로 이렇게 이중성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내성, 외성. 최근에 내성 내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어요. 아주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교재에는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지금 소개를 이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성과 내성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성벽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돌과 흙을 함께 섞어서 산 토석 건축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석축성으로 돌로만 쌓은 석축성도 있다. 그리고 이 석축성을 쌓을 때 경사면 지역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소위 이 경사지의 경사면에 를 이제 L자형으로 이렇게 파고, 그 L자형으로 파여진 벽면에 떼어서 이제 소위 이 성벽을 이제 석축 성벽을 이나 이제 토석 건축 성벽을 쌓은 그런 소위 편축식 축성 기법으로 이제 축성이 이루어진 그런 성곽임이 이제 최근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이 조금 흐린데, 여기에 주산성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발굴된 구간이 아니라, 원래 상태의 이제 석축 성벽으로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성벽 상태입니다. 보다시피 여기에 원래 비스듬하게 이렇게 경사진 지형인데, 경사진 지형을 L자 모양으로 파내고, 파낸 L자형 벽면에 띄어서 이제 석축을 해서 성벽을 쌓은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개 이제 성곽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가야 주산성의 석축 성벽은 L자형으로 파고 편축식으로 쌓는 방법이라든지 성도를 장광형으로 가공해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안으로 경사지게 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6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 성곽의 특징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산성 안에 석축으로 쌓인 성벽은 신라가 562년에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으로 진출해서
이 지역을 통할하고 난 다음에 신라에서 보축이 이루어진 성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석축성벽 내부에서 발굴 과정에서 6세기 가야토기 편, 그 다음에 6세기 중엽 이후에 6세기 후반대에 신라토기 편, 막 같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시기에 구체적으로 쌓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빠른 거와 늦은 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늦은 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석축성벽은 신라 세력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 난 다음에 쌓였을 가능성이 높고 앞에 봤던 토석 혼축성벽은 그야말로 이 가야가 아래쪽에 왕궁의 배후성으로서, 그러니까 왕궁의 성격이 되는 거죠. 성으로서 쌓았던 그 성이 바로 주산성 토석 건축성벽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산성 내부에 내성 가운데 약간 이 낮은 저지대 부분을 이제 발굴 조사한 결과 드러난 유고인데요. 자, 이것은 소위 이 목박고라고 하는 저장 시설, 저장 창고, 귀중품을 저장하는 창고 또는 물을 길어다가 물을 가둬두는 그 음료, 식료로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최근에 뭐 여기에서 참외 시소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목각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게 내성 가운데 저지대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크기가 가로 세로 8m 정도 크기로 이렇게 구덩이를 방형으로 이렇게 파고 그 내부에 돌로 벽면을 이렇게 곽을 쌓았어요. 돌을 안에 돌로 곽을 쌓고 토강을 파낸 부분과 곽을 쌓은 부분 그 사이에는 완전한 점토로 밀봉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도 점토를 깔아서 밀봉을 하고 다시 말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내부가 선선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소위 요즘 같으면 뭐 냉장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 창고 시설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발굴을 했더니 오른쪽에 보이는 요거에 이제 발굴 결과를 가지고 나타난 흔적을 가지고 복원도를 제시한 거예요.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넓게 토강을 이렇게 이제 토강을 넓게 팠어요.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석축을 하고 석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게 1m 이상 정도 돼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 기둥 사이사이에 판자를 대서 그 석축 부분과 판자 그 사이 그리고 바닥 부분에 1m 이상으로 점토로 단단하게 따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닥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속판 모양으로 이렇게 잘 다듬은 정연한 나무를 이렇게 서로 얽어서 결구를 해서 이 위에 뭔가의 물건을 올려뒀을 때 바닥에 닿아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창고 시설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자, 이 나무는 흔적으로 이렇게 요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돼서 요렇게 이제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 그런데 요런 구조의 목박고는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100개 한성도께서 사비도께 이르기까지 100개의 왕궁지라든지 100개의 성곽, 관방시설 이런 데서 의뢰의 이 유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구조와 축조 방법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 가야와 특히 대가야와
이 백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웅진도끼가 이제 되겠죠. 밀접한 관계에 이제 있었던 것이 역사 기록에도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백제 문화적인 요소가 대가야에 이렇게 전해져서 그 축소기법을 이제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554년에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전투가 있죠. 성왕이 이제 거기에 전사를 하지만 그 관산성 전투 이후에 이 소위 대가야의 지배 세력이 주로 백제 계통 사람들이 지배 세력을 이루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기록들하고도 부합되는 그런 고고학적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대형 목각 묵고가 가야 성곽으로서는 드물게 백제 영향을 받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다. 어디에서 주산성 내에 내성 안에 가운데 저지대에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자료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 한 15년 전에 기산동 고분군 남쪽 기슭에서 이제 소위 대가야 왕궁터라고 하는 유적이 조사된 예가 있어요. 이제 그때 건물지가 조사가 되고 이제 했는데 이 건물지가 일반적으로 가야 건물지 보통 취락의 마을의 가야 건물지보다는 3배 정도 이상으로 큰 건물지면서 그 건물지 내부에 일반 건물지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는 소위 이제 소출거는 이제 부뚜막 시설이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벽돌을 깔았던 이 소위 이제 벽돌들이 이제 많이 대거 출토가 됐어요. 이제 벽돌은 일반 주거지나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주로 이제 보도라든지 아니면 벽에 이렇게 벽체를 구성할 때 벽돌을 쌓아서 이제 만드는데 이런 벽돌이 이제 거기서 출토되고 또 과거에 연화문 막세기와도 이제 거기에서 출토됐다는 보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산동 고분군 아래에 왕궁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제 벽돌이 출토되고 대형 건물지가 조사된 추정 왕궁지터가 이제 거기다. 그리고 그 추정 왕궁지가 평기에 이렇게 왕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그 뒤쪽에 배후성인 높은 주산성이 배후성으로 기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 백제나 고구려에서 이성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추정 왕궁지에 그 별도로 토성이라든지 방어 시설이 있었는지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구조의 이제 관방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최근에 또 조사된 예인데 고령의 주산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봉황산이라고 있어요. 봉황산 꼭대기에 태매식 산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성이 바로 이제 이 관문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 성은 주로 이제 돌로 이렇게 석축 편축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성곽인데 최근까지 주로 지표조사라든지 확인되는 거기서 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신라토기들이 많이 확인이 돼서 신라성이라고 추정을 해왔는데 후산성 발굴 결과 석축 성벽도 가야 시대에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발굴을 한번 해본 결과 여기도 역시 주산성과 마찬가지로 6세기의 가야토기와 또 6세기 중후반 이후에 신라토기가 이제 함께 나와서 아마 처음에 관방 시설로 또는 성으로서 기능을 했던 것은 먼저 가야가 쌓아서
기능을 하던 속에 신라가 562년에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이쪽 지역을 점령을 하고 신라 성곽으로 이렇게 다시 변모해서 기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편축식 성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추산성의 성벽 축조 기법과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성곽에 대한 이때까지는 가야 유적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는 거의 8, 90% 이상이 고분 연구 성과를 근거로 가야사가 복원이 되고 가야 문화가 복원이 되고 해왔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관방 유적 이것들을 앞으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가야국어 범주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마을 앞에 봤던 것들은 전부 가야 각 정치 집단의 최고 지배자들이 기거하고 했던 왕성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되는 그런 관방유적 실학을 이제 살펴봤다고 하면 지금은 일반 실학, 뭐 일반 실학이라고 하더라도 거점 실학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의 이제 남강, 경상남도 진주, 난강, 변에 이제 평지에 에서 확인된 소위 진주 평거동 지락 유적이에요. 평거동 지락 유적. 그러니까 발굴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은 됐네요. 그래도 아주 대규모의 이제 취락 유적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 이 가야 칠학은 일반적으로 앞에 봤던 이 소위 왕궁지라든지 이런 지배 집단이 거주하는 그런 태고유기의 어떤 관방유적 이외에 일반적인 마을들은 대개 구릉에 입지하는 경우 구릉도 꼭대기가 아니라 구릉의 남쪽 기슭 평지와 구릉으로 이어지는 야트막한 능선 거기에 이제 축조되어 있는 이제 구릉선 지락 그리고 이 평거동 유적과 같이 남강이라고 하는 큰 하천을 끼고 하천변에 충적 대지 그리고 자연대방 위에 이렇게 대규모로 축조되는 평지성 쥐락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취락의 경우에 대체로 평지 취락이 규모가 훨씬 크다, 대규모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지의 넓은 공간 확보가 이제 이제 공간 확보가 용이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토지 이용 측면에서 이제 평지가 더 유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평지의 대규모 취락이 이 조성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논과 밭, 농경지가 여기에 취락 주변에 이렇게 쭉 조성이 돼 있어요. 농경지 그 주변에. 그러니까 농사 지어 먹고 살기에 편한 그런 입지 조건이 바로 이제 평지가 되는 거죠. 알겠지만 논은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 이제 입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락이 되는 거죠. 대규모 지락이. 그 반면에 이제 구릉성 지락인 이보다 이제 규모가 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뚜렷이 두 개가 이제 대비되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평거동 유적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기에 요거 하나하나들이 전부 이제 주거지 이런 것들이고 또 일부는 고상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쭉 돼 있는데 전체 개수가 약 300기 이상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 주변으로 전모가 발굴이 안 되었으니까 전체를 더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주거지들이 하나의 이제 마을을 이루는 대규모 거점 마을이 이제 되는 거고 농경 마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지에 대규모 마을이 이제 조성이 된다. 그리고 난강댐 수물지구 발굴 조사를 할 때
경상남도 산청의 소남리 취락이라고 있어요. 그 취락도 원삼국 시대부터 가야 시대까지 이제 조성된 취락인데, 거기도 전체 마을이 다 조사가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160여 개가 이제 조사가 됐다는, 확인이 됐다는 거죠. 대규모 마을. 역시 거기도 난강댐, 난강을 끼고 있는 그런 하천변의 평지성 취락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큰 취락들은 대체로 몇백 기 이상이 이제 하나의 이제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취락 주변의 저지대, 곡간부, 그다음에 하천변, 어, 충격대지 이런 쪽에는 전부 다 이제 논이나 밭으로 농업 생산 유적이 이제 형성되어 있던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사됐던 주거지에 밀집되는 상태, 엄청나게 많은 주거지들이 빡빡하게 이렇게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야 주거지들은 아직 가야의 동부, 서부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데, 동부 지역, 가야 동부 지역, 이를테면 이제 낙동강 쪽, 이 남쪽에, 아니 동쪽에, 이를테면 이제 대구에 가까운 쪽이 되는 거죠. 그런 쪽의 주거지들은, 취락들은 많이 조사된 사례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지 형태가 가야에 다른 뭐 대가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가야 각국의 주거지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가야 서부 지역에는 이제 난강댐을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 여러 개발 공사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져서 주거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마을 규모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정 정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쪽 지역의 가야 서부 지역의 주거지는 여기 보다시피 거의 전부 다가 원형 주거지 아니면 타원형 주거지예요. 자, 여기 원형 주거지, 타원형, 네모난 것도 있죠. 이 네모난 주거지는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 주거지예요.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이 마을은 청동기 시대부터 계속해서 가야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마을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야 단계에, 가야 시대에 조성됐던 마을의 주거지들은 전부 원형 주거지, 타원형 주거지다. 자, 원형 주거지, 타원형 주거지이면서 거기에 이 벽구 시설이라고, 벽구. 벽구라는 것은 벽을 따라 가지고 또랑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벽을 따라서 또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평지에 조성이 되니까 벽을 따라서 또랑, 벽을 따라서 또랑이 조성된 이유는 이제 평지가 습하니까 여기에 습한 배수를 이제 이쪽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이 벽구 시설이 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잇대어서 부뚜막과 외줄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자, 외줄구들 하면은 우리가 칠학과 주거를 설명하면서 저 북부 지역의 옥저, 그리고 중부 지역의 예문화권의 중도 문화 유형의 요소, Y자형, 철자형 주거지의 기역자형 외졸구들, 그리고 원삼국 시대 사천 늑도의 원형 주거지의 외졸구들, 이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야 단계에 이르면은 원삼국 단계까지는, 시기까지는 이 구돌 시설을 외줄로 만들지만 돌을 납작한 판석을 세워서 거기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판석을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외줄구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가야 시대 단계에 오면은 구들 시설 전체를 점토를 싸발라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점토를 싸발할 때는 여기에 뭐 나무 구조물을 하고 전등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난방과 치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확인했다. 원형 주거지 또는 타원형 주거지의 외줄구들, 외줄구들이 전체 다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지? 한쪽에 일부 부분에 이제 설치가 된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야궁이 부분을 대체로 이제 서쪽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앞에서 보면 오른쪽이 동쪽이라면 동쪽으로 그 반대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서쪽 부분에 있는 것이 기록에 전하는 바와 같이 비율이 훨씬 높은 점도 그런 특징을 그 문헌 기록과 결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거동 유적 발굴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유적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복원된 장면을 뭐 사진을 하나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를 높이려고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일반 주거지들은 이렇게 둥근 원형 주거지, 원형 주거지에 이제 원형 주거지니까 가운데 예, 중앙 부분에 기둥이 세워져서 원추 모양의 이제 지붕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벽을 따라 가지고 큰 기둥이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둥을 일정 높이까지 올려서 거기에 석가래 들보 같은 걸 쭉 얹고 그 들보에 석가래를 걸쳐서 원추 모양으로 한 그런 주거지, 이제 주거지가 되는 거고, 이제 사람이 사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이 고상 건물, 이제 고상 창고가 되는 거죠. 이런 시설을 여기 입구가 있고, 밑에 바닥에서 어, 지면보다 바닥이 우리 이 키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정도 높이로 이렇게 들려 있는 마치 원두막처럼, 그래야 이게 통풍이 잘 되고 또 밑에서 쥐라든지 다른 동물이 이렇게 저장한 곡물을 쉽게 탈취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저장 창고 시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자, 우리가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미 이제 농경 마을 취락이 등장을 하면서 마을에 기능 분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게 주거구역, 저장 창고 구역, 그리고 마을의 주거구역, 생활구역 이외의 그런 연결이 어디엔가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래 이제 무덤들이 있었겠죠. 고분군, 분묘군 이렇게 있고, 또 마을 내부에 여기 뭐 작업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제 수공업 생산구역, 또 제2시설구역 뭐 이런 것들이 기능 분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 마을 내부에서 기능 분화가 구조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을 전체 다가 이제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고고학에서 유적 전체 다를 이렇게 전모를 다 발굴하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서울시가 고대 유적이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그 면적을 도저히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발굴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추정해서 복원을 하고, 다른 여러 발굴 사례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봤다시피 이 논밭, 현거등 마을 취락 주변에 논밭 요적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위쪽은 주로 논이고 이제 계단식 논 또는 이제 밭 이렇게 되는 거죠. 밭이 이제 확인되는 장면이에요. 취락 주변에. 자, 여기가 이제 하얗게 여러분들 이제 페인트로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하나는 이제 페인트 한 부분은 올라오는 두둑이라는 거고, 또 한 부분은 파여진 고랑이 해당되는 거고,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한 이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경작 단위가 요 단위로 이제 하나의 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 단위가 또 하나의 밭이 되고, 이제는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또 여기에 한 단위의 밭이 되고, 또 이쪽에 여러 단위의 이제 밭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청동기 시대나 원삼국 시대에 비해 가지고 훨씬 대규모화 된 그런 마을 주변에 웬만한 평지 이런 데는 다 이렇게 경작지로 조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이 밭에 식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모식도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복원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두둑이 되고 고랑이 되고 또 하나를 합쳐서 이랑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식물도 작물도 경우에 따라가서는 두둑 윗부분에 작물을 심는 경우 또 경우에 따라는 고랑 부분에 심는 작물도 있어요. 그것은 작물의 특성에 따라가 이제 달리 이제 심게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어, 이, 이 냉해 또는 한해에 약하다. 그러면은 높은 쪽에 심으면 더 한해에 걸리기 쉽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람을 덜 받을 수 있는 고랑 부분에 심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물의 특성상 재배의 위치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생산 유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수공업 생산 유적은 대체로 제철 유적하고 그 다음에 토기 생산 유적. 이거 두 개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수공업 생산 유적이죠. 우리가 숭어업 하면은 그 이외에도 생활과 관련되는 우리가 뭐 소위 이제 직조, 옷 짜는 거, 그죠? 실을 짰고 옷을 짜내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유적은 특별히 땅을 파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쉽사리 확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땅을 파고 매장된 형태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상에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쉽게 파괴되고 이제 만다는 거죠. 그러나 땅을 파고 이렇게 만들어진 매장되어 있는 이런 수공업 관련 유적들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보면은 우선 토기를 구웠던 가마예요. 가마. 토기를 구웠던 가마인데 여기에 토기를 구웠던 가마인데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굴을 파고 이렇게 가마를 만들었어요. 자 불을 파고 이제 천장은 무너졌어요. 원래 천장이 있는 상태에서 굴을 팠는지 아니면 천장 요 부분은 개방된 상태로 굴을 팠는지 잘 모르지만 통상 보면 이제 완전히 굴로 판 거. 또 위에 천장 부분 일부만 이렇게 위에 개방되게 이렇게 파고 나중에 천장 부분을 점토로 발라가지고 굴 모양으로 만든 거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거 전체 다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굴가마라고 그럽니다. 굴가마. 굴가마이자 경사가 져 있다. 비스듬히 경사가마, 경사요 또는 경사져 올라간다. 그래서 등요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등요다. 형태는 세장한 가늘고 긴 타원형이다. 세장한 타원형, 가늘고 긴 타원형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소위 연료를 가지고 불을 지펴놓는 연소실이 돼. 가공이고 연소실이 돼. 불이 탄다는 거예요. 불이 타면은 천정으로 올라가서 천정에 닿아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제 토기를 소성하게 되는데 연소실과 연소실과 소성실. 소성실은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가지런히 적재를 해 가지고 여기 이제 굽게 되는 그 굽히는 토기가 굽히는 그런 방이 되는 거죠. 그 소성실이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씀이 그냥 경사져 가지고 연소실에서 소성실로 바로 올라가는 여기도 보다시피 그런 거죠. 바로 올라가는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연소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나중에 이 가마가 좀 더 발달하게 되면은 여기에 일부 이제 조금 그런 흔적이 이제 보일랑 말랑 하지만 연소실하고 소성실에 이게 계단식으로 턱이죠. 턱이.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 발전해 나간다. 자, 그 다음에 토기의 생산량이 하나의 가마에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가마의 크기가 대규모화된다. 대규모화되는데 길이보다도 너비가 넓어져서 좀 더 통통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길이를 무작
무한대로 길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에 연소실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그 화기가 끝부분까지 길게 하면은 다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뒷부분은 채 토기가 익지 않는 거죠. 굽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양질의 토기를, 균질한 토기를 생산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기 가마의 길이는 무작정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자기를 굽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은 그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옆에 1m, 1.5m 간격으로 아궁이 구멍, 다시 말해 화창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불을 집어넣어서 골고루 굽히게 하는 그런 가마 구조로 이제 발전해 나가지만 아직 이 단계에는 그런 가마 구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가마이기 때문에 길이는 일정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너비만 이렇게 넓어진다. 너비는 앞부분에 불을 골고루 펴서 넓게 넣으면은 넓은 면적에 이렇게 다 화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세장한 타원형의 턱이 없는 구조에서 타원형의 턱이 있는 구조. 특히 가운데 부분에 이제 배가 불러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발전을 한다. 자, 요런 가마들이 특히 이제 가야토기 가마들이 이제 최근에 제법 많이 조사가 됐어요. 특히 이제 김해,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김해 열애리죠. 또 김해 여기 이 열애리는 개철 요적이죠. 열애리가 아니라 이제 묘사리 유적. 그다음에 김해 우거리 유적. 그다음에 이 함안의 윤회리 유적. 그다음에 창녕의 여초리 가마, 여초리 유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 가야가마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토기 생산 공방기 유적인데 이 토기들은 대체로 이제 5세기 단계 이런 시기에 이제 토기들이 이제 생산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유적 유물의 기초 이해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면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우리가 삼국 가야를 포함한 삼국 중에 토기에 관한 한 가장 양질의 토기가 생산됐던 지 바로 가야토기, 토기가 바로 가야토기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토기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이런 가마 유적들도 곳곳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진에는 제시가 이제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어, 제철 유적 아까 설명했죠, 그죠? 제철 유적, 제철 유적을 설명을 했는데 제철 유적은 아까 잘못 설명한 김해 열애리 유적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사됐던 마산의 성산 폐총 유적, 그다음에 소가의 고성 동해동 폐총 유적, 그리고 김해 부원동 유적, 진해의 용원리 유적, 용원 유적, 그다음에 산청 옥산리 유적 이런 유적들이 이제 취량 유적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크고 작은 제철 관련 유적, 유구와 유물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그 중에 김해 열애리 유적에서는 제철로, 이제 제철로는 제련과 철기를 만드는 단야, 용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를 우리가 흔히 제철로라 그러는데 통상 제철로라 그러면은 철광석에서 철을 용해내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철로 철광석을 재련하는 재련로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출토된 함께 출토된 송풍관, 대구경 송풍관은 직경이 20cm 이상 정도 되는 거고 소구경 송풍관은 직경 8cm 미만 되는 작은 구멍,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대구경 송풍관은
기본적으로 제련로에 이제 필요한 송풍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구경 송풍관이 나오고 또 그와 함께 철광석도 같이 투자된다. 또 이 철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도 같이 투자된다. 그리고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찌꺼기, 철제, 그리고 생산했던 철 제품들, 파편, 이런 것들이 다 일괄로 이제 출토되기 때문에 아마 열애리 유적은 어, 일관된 거의 모든 제철 공정이 다 이루어진 일관 제철 유적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마산 성산패종.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철 유적으로 알려졌던 유적이에요. 지금은 뭐 경주 황성동도 있고 중부권역에서는 화성의 기안리 유적도 있고 금강유해권에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송절동 그 유적도 있고 인천 석장리, 충주 천리금 등 뭐 많은 유적이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철 유적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소위 제철 관련 유적이 이제 확인이 돼서 알려진 그런 유적인데 여기는 열애리 유적같이 일관된 그런 제철 공정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주로 이 단조 제품을 만들었던 단야로와 단조 과정에서 나온 철제, 슬래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거기에도 제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에 마산의 이 동해동 폐종, 고성의 동해동 폐종 여기도 송풍관하고 절제가 출토가 돼서 폐총 치락 내에 에, 제철 공방지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김해 부원동 유적, 기내 용원 유적, 산천 옥산 유적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산폐총이나 동해동 폐총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제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철이 이루어지려면은 제철에 필요한 철광석이라든지 노시설을 만드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한 거죠. 대체를 하려면은 철광석의 수십 배 정도의 이제 연료, 즉 그때 당시에 고화력을 낼 수 있는 목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목탄을 생산했던 가마, 이것도 이제 우리 흔히 숯가마 또는 이제 한자로 탄요라고 그러는데 이 탄요는 기본적으로 경사면에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앞부분에 마치 우리 클라리넷 피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화창이 만들어져요. 화창. 불을 집어넣고 또 굽혀진 목탄을 빼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8개에서 10개 정도로 이렇게 길이는 대체로 10m에서 12m 정도로 길죠. 한쪽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거기에 목탄을 굽기 위한 나무를 적재를 해가지고 불을 지피게 되면은 일정 정도 굽혀진 상태에서 목탄을 꺼내서 재를 덮여서 이 표면이 하얗게 분이 나오는 그런 백탄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탄효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이 김해 화정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돼서 역시 가야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 토기가 아까 뭐 삼국의 토기 중에 가장양질의 토기가 많이 제작이 됐다. 그와 더불어서 가야를 특화시킬 수 있는 고고학적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철이죠. 그죠? 철. 철에 관한 한 삼국 중 또는 뭐, 가장, 제철이 활발했고, 많은 철기들이 이제 고분이라든지 유적에서 출토가 되어 있어서 가야의 철은 그야말로 특기할 만한 그런 첨단 소재로서 그때 당시에 대량으로 이제 생산됐고 그와 관련되는 제철 유적 그리고 목탄을 생산했던 숯가마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가야의 제철 기술이 뛰어나고 철기 문화가 발전했던 것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선사에서 고대까지 주거와 칠학에 대해 가지고 주거와 칠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이 소위 이 방어 시설이 등장하는 그 시기 이후 단계, 특히 지상 구조물로서 토성이라든지 석성이라든지 성곽이 만들어져서 그 내부에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성원지락 단계, 이런 단계, 그리고 그 성원지락과 고대 국가 단계에 들어서서는 관방유적, 도성, 왕성, 뭐 이런 것들을 각 그 나라별로, 지역별로 우리가 쭉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나라별, 지역별 어떤 취락과 주거, 또 관방유적 이런 거에 이제 특징들, 생산유적 포함해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네. 취락과 주거, 관방지설에 대한 내용은 가야를 끝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 강의는 다시 이제 선사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무덤과 고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쭉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전체 흐름을 하나의 주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면은 우리 이 강의 교재라든지 이런 데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주제별로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테니까 열심히 따라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기대를 가지고 무덤과 고문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할 각오를 가지고 만나기로 하고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